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사회와 정치권의 혼란과 대결 구도 속에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헌재의 심리, 판결을 둘러싼 쟁점과 논란 짚어보고요.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 혐의 수사, 각 수사기관들의 주도권 다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사 상황이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헌법학자시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역시 헌법학자이십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계화법조계에서 두루 활동하시는 분이죠. 김준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 법전원 겸임교수 김준우입니다.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와 모든 프로그램에서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또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 사회적 혼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시민분들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안과 내란 혐의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군사 통치권을 대통령이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했거든요. 언제 또 무슨 2차 계엄이나 북한 도발로 위장한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날지 몰라서 좀 불안한 상태였는데 일단은 그런 게 해소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탄핵과 수사로 이제 투트랙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수사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볼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헌재인 것 같고 헌재가 옳은 결정을 내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사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 계엄령을 겪었던 세대니까 끔찍한 거죠. 일단 내란이니까요. 수사는 한 개통으로 나가야지 혼돈이 없을 것 같고 주체가 지금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공수처로 가가지고 물론 뭐 기소는 검찰이 하겠지만은 이제 수사는 이제 단일화해야 되는 게 조직 체계상 또 뭐 그 결과가 국민들 납득이 가지 않겠느냐. 당연히 탄핵 인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너무 명확하니까 사건도 단순하고 그다음에 위헌적인 부분하고 이제 법률 위반 너무나 뚜렷하니까 금방 끝날 거라고 저는 봐요. 이제 특검이 되면 한 곳으로 모일 것 같은데 아직은 너무 산만한 것 같아요. 너무 여러 군데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혼선이 좀 있지 않을까요? 보는 각도가 틀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수처에서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검찰에서 받는 것도 저는 너무 명확하니까 저는 어디서 받든 간에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헌정사상 세 번째, 그것도 21세기 들어서 3명의 대통령 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네 분들의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상원 변호사부터요. 저는 이번에 법률가인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실체적 요건이라든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고 이게 물론 주관적으로 잘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더 문제고요. 그래서 이렇게 법률에 정통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갖다가 헌법에 안 맞게 발령함으로써 대통령 본인은 물론 국가와 국민에게까지 큰 충격을 주고 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험난한 시대에 국가 경제에도 큰 지장을 준 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지봉 교수께서는요? 네, 뒤에 상세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하게 계엄선포권을 남용하고 법률적으로는 이제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요. 국회가 이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2차 시도였지 않습니까? 1차 시도에서 부결될 때 여당 의원들 중에 일부가 한 말이 이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헌정 질서가 중단된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저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다. 오히려 위헌위법한 그런 계엄 선포로 인해서 헌정 질서가 중단될 뻔했다. 오히려 탄핵 절차는 이제 헌정 질서 중단된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효율적인 그러한 장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차진아 교수께서는요. 벌써 헌정사상 3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된 것을 국가적인 불행으로 생각하고요. 아까 여상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인인데 그것도 어떤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헌법 제77조 1항에 그 계엄 선포 요건 자체를 이렇게 상황을 오판을 했나.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문제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궤도에 올랐다라고 자부하던 이 시점에 그 군대로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총부리를 겨눈다는 이 상황 자체가 어떤 군부 독재를 경험했던 세대나 그걸 간접적으로 들었던 세대들한테 매우 끔찍한 트라우마를 이렇게 다시 불러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충격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국민들이 어떤 분노와 불안 이러한 그 정서적인 어떤 부분을 이제는 조금 가라앉히고 이 혼란스러운 정국과 이런 여러 상황들을 이제는 좀 조속히 안정시키고 수습하는 것에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네 분 최고 전문가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자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김준호 변호사께서요. 네, 앞에 세 분의 선배님께서 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겹치지 않는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이런 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 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다음에 제도 개혁을 통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겠죠. 근데 6년 만에 다시 이렇게 탄핵이 일어났다는 게 뭔가 이제는 조금 87년 헌법 체제에 가지는 좀 한계, 대통령제의 좀 한계가 좀 노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차제 2017년에서 28년 사이에 이루지 못했던 헌법 개정 작업에 관해서도 그리고 개헌법 조문들 관련해서 조금 제도 개혁 논의도 함께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이야기하는데 여번에 선생님 먼저 궁금한 것이 방금 전에 이제 김 변호사께서 6년 만에 탄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년 만에 탄핵입니다. 8년. 네, 죄송합니다. 8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이번에 이 탄핵 가결까지 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됐네요.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한동훈 전 대표도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선포했죠.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은 동료가 생겼고요. 이게 그런데다가 처음에는 1차 탄핵 때는 그래도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의미의 말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좀 두고 보자 했었는데 담화를 그 이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불난집에 부채질한다, 기름을 끼얹었다 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변명으로 뭐 자기는 주관적인 그 감정 동기를 이야기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어떤 변명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어떤 그 시위 이런 걸 촉발시켰고 그다음 한동훈계 친한계라 그러죠. 여기서도 도저히 이제는 안 된다. 어떤 위기감을 느껴서 이분들이 그때 뭐 7명은 그때 2차 탄핵 의결 전에 7명은 벌써 찬성을 밝혔고 나머지 분들도 그 참가하겠다. 그 의결에 결의에 참가하겠다. 반대하려면 참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통령의 어떤 담화 이걸로 인해서 어떤 돌이킬 수 없는
대통령이 뭐 정면 대결하겠다는 뜻을 밝혀버리니까 예. 국회나 국민의힘으로서 더 이상 이제 지켜줄 명분이 없어진 게 이번 탄핵이 아주 빨리 국회에서 가결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급물살을 탔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핵심적인 쟁점이었고 박근혜 정부 대통령 당시에는 직권남용 쟁점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이번이 훨씬 더 탄핵 사유가 좀 분명하고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폭이 다소 굉장히 좁은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첫 주에는 아직 실체가 좀 덜 드러났기 때문에 탄핵 소추 과정이 좀 빠르지 않나. 비슷한 맥락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시도를 안 하고 너무 빠르지 않냐는 지적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했던 말이죠. 민주당에서.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체포,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까지 체포를 하려고 하는 뭐 예를 들어 홍장원 국정원 1차장한테 했던 지시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드러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탄핵 사유에 분명한 지점들이 드러나면서 2차 때는 더 이상 뭐 불가항력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가결된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인데 많은 국민들은 일반 민형사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뭐가 다른지 기준이나 내용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임 교수님. 예, 그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탄핵 절차와 그 형사재판을 좀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도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중에 네.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뭐냐. 탄핵 절차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적용되는 그 법리들 예를 들어서 어떤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고도의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형사재판에서는. 그런데 그때 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랬냐면 이 탄핵 절차는 이거는 일종의 징계 절차에 가깝다.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 파면되게 되잖아요. 파면이라는 게 징계벌 아닙니까? 보통 회사나 이런 데도 징계위원회 회부돼서 징계 결정이 내려지는데 가장 고수의 징계 결정이 파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해임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징계벌로서의 파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라 일종의 징계 절차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헌법 법률 위반이다라고 판단할 때도 예를 들어서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내리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라는 이 형사처벌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정말로 고도 입증 책임으로 입증을 해내야 되는데 비해서 이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판단된다라고 하면 네.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죠. 간단하게. 탄핵 심판은 헌재법 40조에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된다 그랬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징계 규정 이건 행정 절차가 행정소송법이 준용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지금 우리 임 교수님 말씀처럼 이걸 갖다 대통령에 대한 징계로 보면은 그 말씀이 맞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파면이라는 거 있죠. 이름은 파면이지만은 거의 형사에 있어서 형사 절차에 있어서 엄중한 뭐 사형까지로 하면 너무 심한 말이지만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어떤 국민의 뜻으로 뽑은 대통령을 임기 전에 파면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어떤 형사 절차에 버금가는 중요한 입증 그러니까 절대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차 교수님께서 제가 지금 바로 여쭤보려고 하는 바로 이 두 분 전문가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헌법재판소는 감안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아까 임지봉 교수님 말씀대로 이 탄핵 절차는 형사재판 절차, 유무죄를 따지는 절차가 아닌 건 맞는데 징계 절차로서 파면 절차는 맞지만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그 형사소송에 관한 조항이 준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면을 정당화하는 어떤 사유들, 그러니까 탄핵 사유들을 인정을 할 때에는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증거 조사를 하고 네. 증명의 정도도 그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요. 근데 그거는 네, 임 교수님 말씀 듣고 일단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헌법재판소법 40조 준용 규정 이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항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러니까 탄핵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계속해서 이건 징계 절차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 법령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탄핵 사건의 경우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의 성질 그러니까 탄핵은 징계 절차다라는 이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의 법령을 준용하는 것이지 모든 형사소송법의 법령을 형사재판처럼 준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네. 증거 능력이라든지 증거 조사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정당예산 심판의 경우에 그게 쟁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당예산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조항이 준용되지 않고 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에 관한 조항이 준용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통진당 해산 결정 그 사건 때 당사자들이 그 통진당 쪽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조항이 준용돼야 되므로 그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증거 능력도 전문 증거나 이런 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그때 아니다. 거기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조항이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민사소송의 그 행정소송에 따라서 어떤 전문 증거라는 것도 다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걸로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탄핵 심판 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 조사 절차라든지 증명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형사소송에 관한 조항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은 이제 탄핵 사건 심리에 있어서도 어떤 헌법 법률을 위반했다 여부를 판단할 때 헌법재판관들이 그야말로 형사재판에서 똑같은 고도의 입증 책임 그러한 증거 법칙을 적용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 증거라든지 이런 거를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정문을 읽어보십시오. 저는 말을 못 해가지고. 잠깐만요. 이 논의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발언을 아예 못 해가지고. 예, 말씀하시죠. 일단 어쨌든 헌법재판소법 40조에 형사소송 규정이 있는 건 맞는데 31조 32조의 증거조사 법칙은 좀 형사소송이랑 조금 달리 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임주봉 교수님 말씀대로 그 고도의 증명, 형사소송에 하는 만큼의 고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문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의 차이겠죠. 차 교수님 이제 궁금한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보면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공개됐고 이번에도 이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주심 재판관 역할도 궁금한데 뭐 성향에 따라서 주심을 누가 맡느냐 재판 결과가 달라집니까? 결정적인 겁니까? 그렇게는 볼 수 없고요.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뭐냐면 그 재판관들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그런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같은 강도로 다 그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담해서 좀 더 열심히 보는 사람을 정해놓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심 재판관이 좀 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예를 들어 탄핵 심판이라 그러면은 인용의 근거들과 혹은 그러니까 파면의 근거들과 혹은 기각의 근거들과 이런 것들을 잘 쟁점을 정리해서 다른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의 영향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심의 뜻대로 헌법재판의 결과를 몰아갈 수는 없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균형 있게 정리해야 됩니다. 임 교수님. 일단 지금 또 하나 쟁점 사항은 현재 6명이고 3명이 이제 공석 중인데 일단 이 우선 헌법재판소에서는 6명만으로 심리, 변론
이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이건 뭐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3명이 더 빠른 시간 내에 추가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심리 자체는 지금 6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원래는요 7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한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이제 그 앞으로 3명이 임기 만료로 나가게 되면 이 조항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을 적용해서 7명 이상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면 자신의 심리가 정지되잖아요. 중단되잖아요. 공석이 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촉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 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7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가 시작될 수 있는데 지금은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게 된 거죠. 공석이 채워질 때까지. 그리고 그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도 여전히 적용돼서 6명으로 심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심리는 할 수 있고 따라서 공개 변론이라든지 네. 이런 것은 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수님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릴 때 네. 심리와 변론을 끝냈을 때 그때는 6명만으로 괜찮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7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헌법 113조 1항이 이제 탄핵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려면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6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네. 그럼 6명이 심리를 해가지고 6명이 결정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6인이라는 것은 9명에 6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비율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분의 6이니까 3분의 2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에 찬성해야 이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9명으로 이제 공석을 채워가지고 완전체로서의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야지 그 결과를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6명 해가지고 6명이 결정을 내려버리면 그러면 6명 중에 1명이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 안 한다고 하면 기각되는 거예요. 그런 기각 결정이 나왔을 때 그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스로도 이제 공석을 채우고 난 후에 결정을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면은 네. 그 만일에 6명이 심리를 했는데 나중에 7명이 이상이 평이라 그러죠. 관여하게 된다.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평의에 관여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지는 뭐 현실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네. 저는 직접 심리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심리를 한 사람이 평의를 하는 게 맞지.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평의에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6명이 심리했으면 6명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여 변호사님은 6명이 이 선고까지 예. 판결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그게 직접 심리주의에 맞다는 거죠. 차 교수님은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법에는 지금 이제 그 아까 임치범 교수님 말씀하신 그 조항이 헌재법 23조 1항인데요. 네. 그 방통위원장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탄핵 심판 사건이 아니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헌재법 23조 1항이 그 규정 때문에 6인 체제라 그 탄핵 심판 절차가 이제 변론이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자신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하면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고 거기에서 인용하면서 헌법재판소가 7인이 아니라 6인으로도 심리가 가능한데 다만 결정하는 건 좀 곤란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좀 풍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헌재법 제23조 2항을 보면은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에서 파면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서 만약에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세 분이 오셔갖고 예를 들어서 9명이 됐다 그러면 3명은 이제 지금 그 심리를 처음부터 관여한 건 아니지만 종국 심리에 관여하면 되고요. 네. 기존에 그 진행됐던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면 되고 이것은 아마 법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인 체제로 그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좀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진행시켜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그렇지만 6인으로 한 명만 반대해도 이게 기각되는 이런 것은 아까 임지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이든 반대편이든 다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당성을 알겠습니다. 갖기가 어려운 것으로 법상으로는 보입니다. 가능할지라도 여론이나 평가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김준호 교수 그러면 빨리 국회 몫인 3명을 임명하면 될 일인데 네. 뭐 여기에 정치적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이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위원장일 때 이야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정치적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국회 추천목 지금 3분의 2분의 판사와 1분의 전직 판사가 지금 국회 추천이 돼 있습니다. 조한창 변호사 그리고 마은혁 판사, 정계선 판사 이렇게 3명이 추천이 돼 있는데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형태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 전에 당시에도 이제 이분의 논거가 뭐냐면 2018년이었죠. 2017년이죠. 2017년에 탄핵 절차 당시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이선혜 변호사가 그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네. 그것도 탄핵평 이후에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탄핵 기간 동안에 별도로 비록 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지만 탄핵 절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마 이런 논거를 주장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기 계시는 차진아 교수님이나 임지봉 교수님도 다 뭐 얘기하시겠지만 대부분은 그 권한대행의 그 권한 행사가 다소 소극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다수설이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대통령 추천목 3명은 좀 빼더라도 나머지는 대법원장 추천목과 국회 추천목에 대해서는 그냥 추인하는 형태로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진환 교수께서는 혹시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과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예, 저도 그 비상임 헌법연구관으로 이제 네. 그 겸직해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와서요. 지금 6명의 헌법재판관인데 2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고 4명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으니까 성향이 다를 것이고 이것이 탄핵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해석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실제 조금이라도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떠오르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보면은 그 과반이 이제 그 재판관 대다수가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임명되었던 재판관이어서 그때 청와대에서는 기각을 확신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는데요. 결과는 만장일치로 파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도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관님들께서 그 헌법적인 기준에 따라 그리고 어떤 헌법재판관이란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엄중하게 판단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러한 분석이 네. 최근에는 좀 뭐라고 할까 몇 개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에서 좀 이런 언론에서 분석하는 이런 그 정치적 성향 분석에 따라 딱 갈라진 예를 들어 검수완박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그런 우려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근거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여변호사 제가 법관을 해본 경험으로 법관들이 어떤 이념을 가질 수는 있죠. 보수다, 진보다, 평소 뭐 이런 생각이 그렇지만 저도 법관 하면서 뭐 저도 보수라고 좀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인데 예. 판사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는 거, 이념을 떠나서 이 사건은 만약 지금 탄핵 경우에 탄핵이 인용되었다는 그러니까 심리 결과 그렇게 되면 하는 거지. 내가 이념이 보수기 때문에 이 탄핵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대표를 던지겠다. 법관들이 최소한 검찰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근무를 안 해봐서 법관들은 특히나 헌법재판관이면 우리 시대 최고의 법조인들인데요. 이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념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한다. 그거는 뭐 우리 차진아 교수님 말씀대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헌법재판관을 정치 성향에 따라서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임 교수님,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한 건 이 헌법재판 기간이 며칠이나 걸릴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 3달 가까이, 3달 정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달 정도 걸렸는데 좀 주시죠. 힌트를요. 네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2달이나 혹은 석 달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2개월 혹은 2.5개월. 네.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요? 예, 그런 근거는 자, 이 윤 대통령 이 사안이요. 사실은 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 때 그 사안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이게 단순하다고 생각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복잡했어요, 사안이. 왜냐하면 최서원 씨가 이제 미르재단을 꾸리고 거기에 이제 출연금을 재벌그룹 총수들을 불러서 이제 주라고 했고 거기에 강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의 확정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최서원 씨에게 국무회의 자료를 사전에 유출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형사상의 불소추특권의 적용을 여전히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에 의한 그런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세 개의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달려들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체포 구속 영장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팩트 부분이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이렇게 사실조사, 증거조사의 시간이 많이 단축될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그 제가 헌법 위반한 것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은 77조 3항이라고 생각해요. 즉 비상기업 하에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이라는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관한 유일한 견제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고 계엄군이 율창을 깨고 무장한 채로 국회 본청에 난입해 가지고 본회의장을 가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알겠습니다. 다 방송이 됐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도 알고 헌법재판관들도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증거조사를 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더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는 보시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제 임지봉 교수님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다만 이제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 중간에 박한철 소장님이 이제 임기 만료로 이제 끝나고 이정미 재판관님이 권한대행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또 3월 13일 정도에 임기 만료였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날 탄핵 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문영배 재판관님이랑 이미선 재판관님이 4월 중순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늦어져도 4월 초에는 정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후로는 그 두 분은 아까 제가 앞에 말씀으로 약간 전조를 깔았는데 대통령 추천목 재판관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헌재에서도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이 퇴임하기 전에는 사건을 정리하려고 할 거다. 그게 아마 대체적으로 재판관님들이 가질 수 있는 컨센서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차진하 교수 먼저 여쭤보고 여성원 변호사가 할 텐데요. 자, 이 쟁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 시점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이 될까요, 아닐까요? 그 방금 이제 그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인 체제가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충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는 그래서 가급적 그때까지는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는 이 사건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왜 그러냐면 그 탄핵 사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및 실체적인 하자 그리고 이제 내란죄 이렇게 되는데 이 실체적인 하자 부분에서 특히 이제 그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데요. 이 위헌성은.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 계엄 포고령을 집행하는 행위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곽종근 그 특전사령관이 그 계엄 해제 요구권을
어떤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어떤 그런 국회 본회의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아직 150명 안 됐냐 이렇게 하면서 안 됐으니까 끌어내라라고 이제 진술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진위 여부를 대통령실에서 다퉜단 말입니다. 바로 성명을 내서 국민들한테 생중계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비아폰으로 통화를 해서 녹음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본회의에 군인이나 경찰이 한 명도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툴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지만 적어도 이런 거를 다투게 되면은 이제 증인으로 소환해 가지고 이제 조사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툰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절차가 예를 들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좀 다른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법리나 사실관계를 그 대리인들이 별로 안 다툰 걸로 압니다. 예. 오히려 그 쟁점이 탄핵 사유와 별로 쟁점이 없는 것들만 다투고 그 대리인들이 자신의 정치적으로 부각되는 것만 고려를 해가지고 오히려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목요일날 담화에서 본인의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 모든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다 다투는데 그러면 공판 절차랑 같이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 이 수사 기록을 지금 이 공판에서 현출된 거는 보내겠지만은요 공판에서 현출되지 않은 수사 기록을 수사기관이 보내지는 않아요. 재판 전략에도 이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끔 그렇게 한두 달 만에 끝날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탄핵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2부에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요. 방금 전에 이제 차 교수님께서 현출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내다는 얘기입니다. 법정에서 제출한 경우에.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인정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헌재가 이 부분도 같이 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180일이라는 게 최장 180일 강제 규정인지 아니면 더 길어져도 가능은 한 것인지 함께 포함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없어서 뭐 전부 그 전에 전부 다 선고되는 바람에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선거법 위반 633 그거 지나서 선고했다고 그게 무효란 판결은 아무도 이야기 못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비유를 들면은 180일 이후에 탄핵 결정했다. 그 무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이건 워낙 정치적인 사건이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하면 좋지만 혹시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어떤 그 장애로 말미암아 가지고 탄핵 결정이 늦어졌을 때 그 180일 넘었다고 바로 그렇게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훈시 규정 같은 강행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강행 규정 자체가 아닌 게 해야 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 탄핵 심판에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에 다 적용되는 조항인데 어떤 사건은 10년 가까이 돼서 결정된 사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위헌 계엄 선포에 위헌 위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걸 사람이 법조인이라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위헌 위법만으로 탄핵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별개 문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4시간 만인가요? 계엄 해제 결정 국회의 요구에 따라 했어요. 그걸 이쪽에서는 대통령 쪽에서는 나는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는 걸로 내세울 거고요. 그걸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이 위헌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을 갖다가 탄핵으로 정당화시키려면은 내란이 성립돼야 한다 봅니다. 그런데 내란에 관해서는 나중에 우리 또 말할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짧게 말하지만 이 내란죄가 성립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워낙 분위기가 전부 격앙돼 있으니까 내란이 당연히 성립된다고 보지만 아니라고 하는 법률가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란에 관해서 만일에 무죄가 난다거나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결과 많은 재판관들이 이거는 내란은 아니다 그래 버리면은 이걸 가지고 탄핵 그러니까 결정 인용 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사유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쉽지 않은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김준우 변호사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상당히 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 전과 후에도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다. 고도의 통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헌법과 대법원 판례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고시 공부한 이후에 최신 판례 형사법 외에는 조금 등한시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97년 5.18 관련해서 이제 판례도 그렇고 그 후로 지금까지도 국가배상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어쨌든 어떠한 통치행위든 간에 그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다 심사 대상이라고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헌정 틀 내에서 돼야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사회에서 이 통치행위와 관련된 위법성을 이제 통치행위론으로 이제 무마할 수 있는 마지막 보더라인에 있는 건 오히려 남북 관계의 문제 있을 때 어떻게 볼 거냐라는 정도가 살짝 남북 교류 협력법과 이제 국가보안법 사이의 그 긴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면 차라리 제가 한번 토론을 의미 있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지봉 교수님 말씀까지 듣고 일단 1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통치행위 이론으로 이게 이걸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무엇보다도 확고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1996년에 선고된 판례인데요.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되자마자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면서 그걸 이제 긴급명령의 형태로 했는데, 그것이 헌법 76조에 긴급명령의 발동 요건이 있어요. 또 긴급명령. 근데 거기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래 돼가지고 이게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근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 측에서, 정부 측에서 주장한 논리가 바로 통치행위다. 이거는 긴급명령으로 한 거기 때문에 통치행위니까 헌법재판소 같은 사법부가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때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확고한 판례를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그 결단에 의해서 발동되는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때에는 사법부가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면서 각하하지 않습니다.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이 사건도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그 판례의 기준을 적용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2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1부 마무리하고요.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계엄 사태, 대통령 탄핵안과 내란죄 수사 상황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준우 변호사, 여상원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일부 끝자락에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권은 사면권이나 외교권처럼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차진아 교수, 여상원 변호사 두 분께서 의견이 있으신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에 관한 그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해서 임지봉 교수님 잘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 형사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이제 판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되기 이전에는 비상계엄은 국가 긴급권 발동 이런 거는 그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했지만 그 1997년에 그 전두환 노태우 그 내란 사건에서는 예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이제 그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가 일반인이 보기에도 일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할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이용할 때,
요 둘 중에 어느 하나에 더 해당이 되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두 번째 요건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요건 그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 해당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사 법원에서도 아마 심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김준우 변호사도 업데이트된 법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네네. 결국 정확한 판례를 두 분이서 96년 헌재 판결, 97년 대법원 판례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저희들이 법학 공부할 때, 헌법 공부할 때 통치행위라는 개념 많이 공부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 유물입니다. 어떤 왕의 뭐 어떤 모류성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뒀는데 입헌 민주국가 들어와서는 이 통치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어져야 될 개념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사법부가 사법자재 이런 걸 통해서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해 왔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백히 위헌 위법 인간의 기본권에 침해하는 그러니까 헌법의 기본 정신을 침해하는 통치행위라는 것은 없다. 그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기 때문에 이번에 그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어떤 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임 교수님 또 하나 이제 쟁점되는 것이 다투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 51조에 따르면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제 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수사도 받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심사가 중단되고 재판은 또 1심, 2심, 대법원까지 마구마구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칫 대통령의 헌법심사 절차가 아주 길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분명히 이거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소가 되게 되면 형사재판이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열리니까 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근거해서 이제 탄핵 심판 절차는 정지해 주십시오 이럴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돼서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 행사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결정을 통해서 해소해야 할 그러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도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도 물론 그때는 형사상 불소추권을 적용받아 가지고 형사재판은 안 열렸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신속한 결정을 통해서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이제 회복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헌법재판관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형사재판이 열린다 하더라도 탄핵심판을 정지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형사재판이 열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심까지 갈 건데 그러면 이게 몇 년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몇 년 동안 탄핵 절차를 정지해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탄핵 이게 심리 중에 얼마나 우리 경제도 망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국내 한국의 경제적인 이런 투자도 안 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비상 상황인데 이거를 개인이 형사재판 열렸다고 해서 정지해서는 안 되죠. 여 변호사님. 네, 제가 볼 때 임 교수님 말씀은 어떤 정치적 그러니까 법적인 걸 떠난 지금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가의 운명을 빨리 이렇게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만으로 과연 탄핵이라는 가장 최대의 어떤 벌을 내릴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내란죄가 인정이 돼야 된다. 내란죄가 그게 인정이 된다면 이 아마 헌법재판소도 어떤 그 위헌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과 합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가 쉬운데 만일에 내란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법원으로 지금 기소도 아직 안 됐으니까 수사 중이니까 기소되고 3심까지 가려면요. 이거는 부지 세월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내란죄도 같이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하는데
그거는 아까 우리 김지봉 교수님께서는 그게 형사소송 절차가 준용이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차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 내란죄가 그만큼 탄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면은 네. 형사소송 절차에서 고도의 증명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이 결정이 그렇게 쉽게 내려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김정일 변호사, 네. 이 수사 상황이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절차를 멈추지는 못하더라도 이 심판의 내용에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 마음이잖아요. 이 정지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이제 지난번에 손준성 검사장 때는 한번 멈춰줬죠. 근데 그때는 2,300명 있는 검사 중에 한 명, 좁게 봐서 한 몇십 명 있는 검사장 중에 한 명, 원 오브 댐일 때랑 또 원앤 온리 대통령이랑 같게 취급할 거진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거는 기각할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여상원 변호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란죄가 성립이 돼야 혹은 내란죄에 대해서 이른 판단을 해야 탄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 내란죄는 조금 더 고도의 증명이 필요한데 탄핵은 그거보다 낮은 수위의 어떤 문제만 발생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지금 위헌 위법인 포고령을 내린 것이 직권남용이라면 직권남용으로 탄핵된 사례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탄핵이 가능하지 않냐. 이건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헌법재판관들끼리 치열하게 좀 견해를 다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난번에도 물론 이제 별개의 의견으로 안창호 재판관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서한 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9대0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생명권 수호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다 기각을 했습니다. 탄핵 기각 사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러니까 아마 9분이 모두 일치할 수 있는 탄핵 사유로 정리하면서 탄핵 사유의 가지수는 좀 줄이더라도 탄핵으로 이제 의견을 모으지 않겠냐라고 저는 좀 감히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이 내란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법학 교수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을 했다는 것은 폭동이 될 수 없다. 먼저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이게 그 내란죄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네. 폭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 자체는 좀 다투고 있는 것 같고 폭동이 없었다고 이제 다투고 있는데 이 폭동의 의미는 대법원에서 의하면은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 을 가지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가 되면은 폭동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관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는 1997년에 그 전두환 노태우 그 내란 사건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그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 자체가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사건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 거기서는 전두환 노태우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당시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을 감금해놓고 군인들이 총으로 위협하면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그런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려갖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을 발령하는 과정 자체가 결국은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회를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그래서 이것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이고 폭동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결론만 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폭동이다. 군대를 보낸 것 자체가 폭동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시는데 그거를 근거를 드는 게 이 97년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 97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그런 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도 그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인이나 그 경찰이 폭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가는 별도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히고 그렇게 해서 그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 교수님요? 예, 같은 판례예요. 그러니까 그 전두환 씨 등 신군부의 그 비상계엄 전국 확대 그 판례예요. 그 국무회의 그 절차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폭동으로 본 거고 또 그 판결문에 보면 비상계엄을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73조에 할 것 같으면 국회에는 손을 못 대거든요. 근데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가지고 그때는 국회를 완전히 장악해요. 계엄군이. 그래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등원하는 것 자체를 막아요. 상당 기간 동안. 그것이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내란죄를 인정했거든요. 예. 국헌문란의 목적에 관해서 형법 91조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 이 국헌문란의 목적인데 이제 이번의 경우는 이제 계엄군을 투입해 가지고 국회 율창을 깨고 난입시키고 중무장한 채로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가게 하고 뭐 이런 것이 사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견제 장치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인데 그거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결시키려 하는 그 국회라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권능 수행을 이제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폭동, 즉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넓은 의미의 폭행 협박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내란죄 충분히 성립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란죄의 기수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하는 시점이 중요한데 그거는 차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폭동으로 인해서 한 지방의 알겠습니다. 평온이 해쳐지면 내란죄예요. 그런데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난입하고 중무장한 채로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가고 이럴 때 이미 이제 그 지방의 평온이 깨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내란죄 이미 성립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변호사님. 저는 약간 절충적인 입장인데 일단은 이제 포고령의 실체적 요건, 그러니까 계엄의 실체적 요건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아니고요. 그다음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통고 절차, 그다음에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국법 행위는 문서로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관보의 게재조차 같하지 않았거든요. 이 절차 요건 다 위반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견이 없고 요것만으로 내란이냐 그렇진 않죠. 문제는 계엄사령관이 냈던 포고령의 내용과 군경의 동원 이게 당장 했기 때문에 내란이 되는 겁니다. 그 앞에 단계에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계엄을 선포합니다. 여기까지는 내란이 아니에요. 그 뒤 행위 후행 행위가 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가 말하자면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의 내용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포섭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봉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 부분도 같이 뒷받침이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아까 한 지방의 평온인데 저는 그걸 좀 형사는 좁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한 지방의 평온까지는 못 해쳤다라고 보면 이제 이건 내란 미수죄.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대통령의 어떤 변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은 무능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조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롯데리아에서 뭐 계엄을 모의했다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내란 미수죄 정도로 처벌하는 알겠습니다. 것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화문 내용을 보면 또 국민의힘의 입장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하고 부인하고 또 아니라고 판단하고 상당히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내란죄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위헌 위법 계엄 선포와 그거는 뭐 거의 대부분이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의 성부에 관해서 되냐 안 되냐 관해서 관심이 가장 많고 앞으로 화력을 집중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법 조문은 어떤 균형적 해석이 중요한데 어떻게 되냐면 외환 내란의 죄 대통령을 갖다가 재직 중에 소추할 수 있는 그런데요. 외환의 죄는 아시다시피 외국군을 끌어들이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내란도 그에 준하는 중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란을 그냥 쉽게 지금 우리가 워낙 지금 분위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워낙 강하니까 전 내란죄 되는 걸로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내란죄가 탄핵을 할 만하고 그다음 외환죄와 동일하게 같은 조문에 규정된 걸 보면요. 이 외환죄에 못지않은 중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란죄 규정이 어떻게 됐냐면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입니다. 국토 참절은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일부 땅을 폭도들이 점령해가지고 국가 공권력이 못 미치게 하는 걸 국토 참제리라 그러는데요. 이번에 국토 참제는 아니죠, 당연히. 그럼 국헌문란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 헌법에 위반된 비상계엄 선포와 그다음 그 군인들이 국회에 치고 들어간 거 이걸 국토를 갖다가 국가 공권력을 배제할 만한 어떤 국헌문란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에 저는 많은 부분 동의하는데 그거는 헌법재판관이나 아니면 법관들의 판단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한 지방의 평온이라는 게 이게 아마 김재규 사건 그때부터 대법원 판결에서 계속 나온 표현입니다. 네. 그거는 내란에서 한 번도 변경된 적은 없는데 한 지방이라 그러려면요. 적어도 기초자치단체 정도의 넓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폭력으로 정상적인 치안의 힘으로는 이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를 가지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물론 국회에 들어가고 군인들이 그걸 가지고 여의도의 평온이 깨졌는지 그다음 국회 내부의 평온이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차 교수님 말씀에 저는 조금은 동의를 하면서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면이 계엄령을 포고하면 그러면 무조건 폭동이 돼야 한다는 건데 왜냐하면 계엄이 선포되면 군인의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내란은 따져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정리해 주시고요. 자,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 또 그런 내용이니까요. 임 교수님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건 지금 수사 주체와 관련된 부분인데 검찰 또 경찰 또 내란죄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검찰은 이제 직권 남용 관련 연관된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또 검찰은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또 공수처까지도 수사에 나서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소를 누가 하느냐도 해결 안 되고 이거 왜 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정리될 수 있습니까? 누가 기소한다든지 이 중대한 사항인데 정리해야죠. 그리고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정리 방법은 빨리 특검을 뽑아가지고 특검이 이제 이 수사를 전담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자 나름대로 논리는 다 있습니다. 검사는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이 없지만 그 경찰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등이 이제 국회 앞에 경찰력을 투입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등원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의 내란죄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경찰은 원래 내란죄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이 있고요. 공수처도 직권남용죄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란죄 수사까지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이고 나름대로 다 이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그 논리들은 다 만들고 있어요. 세 기관이요. 그런데 이게 혼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하다 보니까 지금 영장을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경찰이 그걸 거부해 버린다든지. 그러니까요.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지만 검찰이 또 사후 승인을 하지 않아서 석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군 검찰이 수사권이 있고요. 그것은 일반 경찰이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재판 관할하고 수사권이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 군사법원법에 보면은 이 군 검찰의 수사권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외된 거는 그 의문사인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만 지금 그 군인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고요. 군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수사권이 있고 일반 경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돌려보낸 건데 경찰이 지금 법리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그다음 또 여 변호사님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를 했는데 불발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긴급 체포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대통령실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현실적으로 가능은 합니까? 아마 영장은 발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란죄에 관해서 지금 많은 다른 다양한 견해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은 지금 저는 뭐 맞다고 전부 다 드러났다고 보니까 판사로서 체포영장이나 발부를 할 수 있죠. 압수수색 영장이나. 그렇지만 대통령은
탄핵은 되었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경호실이라든가 국가의 보안의 중요한 시설이라든가 여기서는 거부를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힘들다. 발부는 할 수 있지만 결국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떠나서 네. 지금 헌재에 나가서도 본인이 변론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할 정도면은 저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지금 앞으로 아까 우리 임 교수 말씀하신 대로 특검으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제일 좋겠는데 지금 예. 워낙 중구난방이 돼서 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수사를 갖다 받는 게 모양은 그렇지만은 안 되면 대통령실에 와서라도 수사관이 파견돼 와서라도 특검 수사관이 알겠습니다.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차 교수님과 김준우 변호사 각각 이번 헌법 심판 과정 또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에 가장 좀 역점을 염두를 둬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저희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김준우 변호사부터요. 네, 지금 이제 수사기관 경쟁 때문에 혹시 이제 적법성 논란이 될까봐 이제 염려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공수처랑 검찰이랑 군검찰이랑 경찰이 사자 수사협의체를 만들면 사실 특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공수처가 이첩 요구에 지금 검찰이 계속 불응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교통정리 했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나 국수본이나 다 특검이 뜨기 전에 내가 기소하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순리대로 일을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차 교수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이 수사기관들이 각기 이제 자신들의 약점 때문에 결국은 무리한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부실한 수사로 인해서 정작 그 형사 공판 절차에 가면은 제대로 입증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있지만 지금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그 경찰들이 지금 이제 공범으로 지금 그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수본의 그 어떤 관계자들도 지금 이게 수사 대상이고 이러니까 이제 공정성 측면에서 좀 의심을 받고 있고 검찰은 그 수사 노하우나 이런 것은 가장 좋을 수 있는데 역시 이제 우두머리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검찰 출신이고 특수본 그 본부장이 이제 또 뭐 한동훈 대표, 구 대표와 전 대표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민주당은 옛날부터 이제 검찰의 수사는 못 믿는다는 그런 입장이고, 네. 뭐 공수처는 또 뭐냐면 기소권이 없습니다. 대통령에 네. 대한 그리고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수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알겠습니다. 수사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